이런 시, 역사를 하노라고 땅을 파다가 커다란 돌을 하나 끄집어내어 놓고 보니 도무지 어디서인가 본 듯한 생각이 들게 모양이 생겼는데 목도들이 그것을 메고 나가더니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온 모양이길래 쫓아가 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큰 길가더라. 그날 밤에 한 소나기 하였으니 필시 그 돌이 깨끗이 씻겼을 터인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변괴로다. 간데 온데 없더라. 어떤 돌이 와서 그 돌을 업어갔을까? 나는 참 이런 처량한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장문을 지었도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어떤 돌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치어다보는 것만 같아서 이런 시는 그만 찢어버리고 싶더라. 이 작품의 텍스트에서 돌을 일반적인 사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물의 본질이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알아보았을 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용기도 필요함을 암시한다. 1933년 6월 1일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나. 나는 그날 나의 자서전에 자필의 부고를 삽입하였다. 이후 나의 육신은 그런 고향에는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시가 차압당하는 꼴을 목도하기는 차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작품의 텍스트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된다. 전반부에서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의 생애와 발자취를 생각한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수많은 별들의 크기와 움직임을 관측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연구를 떠올린다. 그리고 24살에 이르기까지 시적 화자 자신이 살아온 초라한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대비해 본다. 운동.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위에 옥상 정원회를 올라가서 남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북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길래 옥상 정원 아래 3층 아래 2층 아래 1층으로 내려오다가 동쪽으로부터 떠오른 태양이 서쪽으로 져서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져서 동쪽으로 떠서 하늘 한복판에 와 있길래 시계를 꺼내어 보니까 서기는 섰는데 시간은 맞기는 하지만 시계는 나보다 나이 젊지 않으냐는 것보다도 내가 시계보다 늙은 게 아니냐고. 암만 해도 꼭 그런 것만 같아서 그만 나는 시계를 내어버렸소. 인위적인 시간으로서의 시에 대한 거부가 인상적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항구불변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 역시 이러한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감도 시제 1호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8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길은 뚫린 골목길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시제 1호는 시적 구도는 매우 단순하다. 텍스트마다 막다른 골목에서 13인의 아해가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제시된다. 13인의 아이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무섭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각각 스스로 무서운 존재로 변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13인의 아이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해는 실제 아이가 아니라 공중에서 내려다보이는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를 질주하며 느끼는 공포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다시 읽어가야만 그 시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역단 문을 한만 잡아당겨도 안 열리는 것은 안에 생활이 모자라는 까닭이다. 밤이 사나운 꾸지람으로 나를 조른다. 나는 우리 집 문패 앞에서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나는 밤속에 들어서서 재웅처럼 자꾸만 감해간다. 식구야 봉한 창호 어디라도 한 구석 터놓아다오. 내가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뾰족한 데는 침처럼 월광이 묻었다. 우리 집이 알나 보다. 그리고 누가 힘에 겨운 도장을 찍나 보다. 수명을 헐어서 전당 잡히나 보다. 나는 그냥 문고리에 쇠사슬 늘어지듯 매어 달렸다. 문을 열려고, 안 열리는 문을 열려고. 이 시의 진술 내용을 보면 나와 가족 사이의 문제는 경제적 궁핍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 궁핍의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나와 집안의 화해가 가능하지 않으며
나의 귀가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금혼과의 동거 생활로 인한 나와 가족과의 갈등, 다방 제비의 운영을 둘러싼 경제적 위기를 암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경. 여기 한 페이지에 거울이 있으니 잊은 계절에서는 얹은 머리가 폭포처럼 내리우고 울어도 젖지 않고 맞대고 웃어도 휘지 않고 장미처럼 착착 접힌 귀. 들여다보아도 들여다보아도 조용한 세상이 맑기만 하고 코로는 필요한 향기가 오지 않는다. 만적하는 대로 수심이 평행하는 불어 그러는 것 같은 거절, 우편으로 옮겨 앉은 심장일망정, 고동이 없으란 법 없으니 설마 그러랴 어디 촉진 하고 손이 갈 때 지문을 가로막으며 선뜻하는 차단뿐이다. 5월이면 하루 한 번이고 10번이고 외출하고 싶어 하더니 나갔던 길에 안 돌아오는 수도 있는 법. 거울이 책장 같으면 한 장 넘겨서 맞섰던 계절을 만나련만 여기 있는 한 페이지, 거울은 페이지의 그냥 표지. 이 작품은 이상 자신이 즐겨 사용해온 거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지난 날들을 잔잔하게 돌아보며 그리움과 회한의 심경에 젖어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거울은 책장의 한 페이지라는 의미로 그려지고 그 페이지 위에 지나간 날들의 추억이 서린다. 그러나 거울은 언제나 현재 눈앞에 존재하는 것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나간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장처럼 넘겨볼 수 없다.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비가역성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목장. 송아지는 저마다 먼 산 바라기. 할 말이 있는데도 고개 숙이고 입을 다물고 새김질 싸각싸각 하다 멈추다. 그래도 어머니가 못 잊어라고 가다가 엄매 놀다가도 엄매 산에 둥실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고 송아지는 영영 먼 산 바라기. 이 동시는 이상이 창문사에 근무하던 시절 출판 편집을 맡았던 아동 잡지 카톨릭 소년에 발표한 것이다. 이상 가역 반응. 이무의 반경의 원, 과거 분사에 관한 통념, 원 안의 한 점과 원 밖의 한 점을 연결한 직선, 두 종류의 존재의 시간적 영향성, 우리들은 이것에 관하여 무관심하다.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현미경. 그 밑에 있어서는 인공도 자연과 다름없이 현상되었다. 그날 오후, 물론 태양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될 곳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보조를 미화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발달하지도 아니하고 발전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분노이다.
철책 밖에 하얀 대리석 건물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진진 5초각으로 나열된 기둥. 육체에 대한 처분법을 놓고 센티멘털리즘 하였다. 목적이 있지 아니하였더니만큼 냉정하였다. 태양이 땀에 젖은 잔등을 내리쬐었을 때 그림자는 잔등 앞쪽에 있었다. 사람은 말하였다. 저 변비증 환자는 부잣집으로 소금 얻으러 들어가고 소금 얻으러 들어가고자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반부는 기하학적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적 모티브들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점, 선, 원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사물의 근본적인 형태임을 암시한다. 후반부는 화장실에 앉아 철책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서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상념을 그려놓고 있다. 철책 너머에 눈부시게 비치는 햇살과 지붕 틈새로부터 등 뒤로 비치는 햇살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상의 시적 상상력의 단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령. 건드리면 손끝에 묻을 듯이 빨간 봉선화, 너울너울 하마 날아오를 듯 하얀 봉선화, 그리고 어느 틈엔가 나무로 고개를 돌리는 듯한 일편단심의 해바라기. 이런 꽃으로 꾸며졌다는 고우의 무덤은 참 얼마나 미로우리까. 산은 맑은 날 바라보아도 늦은 봄비에 젖은 듯 뽀얗습니다. 포플러는 마을의 지표와도 같이 실바람에도 그 뽑은 듯 훤칠한 키를 포물선으로 굽혀가면서 진공과 같이 맑은 대기 속에서 원경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몸과 날에도 가벼운 듯이 잠자리가 활동입니다. 헌데 그것은 과연 날고 있는 걸까요? 흡사 진공 속에서라도 나를 법한데 혹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을 이리저리 당기는 것이 아니겠나요? 한낮의 풍경 속에서 공중을 날고 있는 잠자리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상이 쓴 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자연의 풍경이 시적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